그러면 2025년에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경제도 좀 안 좋을 겁니다. 좋은 경제는 아니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경제의 흐름이 이러했습니다.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 위기라고 한다고요. 경기 침체예요? 아니에요. 이거 경제 위기예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그리고 21년, 22년 나름 회복하는가 했더니 다시 L자로 무너지죠. 무너진 경제. 물론 24년 경제 성장률은 23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했을 때 어쩌면 기저효과에 따라서 반등하는 것처럼 숫자적으로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상에서 21년 성장률이 4.1%예요. 그럼 21년 GDP가 뭐 엄청나게 견조하게 성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2020년이라는 비교 연도가 너무나 급격히 파였기 때문에 파인 경제랑 비교했을 때 GDP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또 성장률의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를 말씀드린다면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 2.5% 정도로 전망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됩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23년 성장률이 1.4%예요.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2.5%예요. 그러면 두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세요. 평균을 내면 대략 2%가 조금 안 되죠. 그럼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몇 %예요? 2.1%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채 안 되는 경제 국면이 2년 연속 지속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까지 감안해서 경제의 흐름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25년 성장률은 다시 2% 초반을 향해 내려가죠. 이렇게 전망치가 둔화된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좀 가깝게 또 둔화되는 이런 흐름을 좀 전망하는 몇 가지 배경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지만,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24년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프로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24년 중국 경제가 5%였는데 5%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25년은 4.5%로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24년까지는 나름 견조했어요. 근데 25년에는 그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가깝지만 마일드한 경기 둔화를 경험합니다. 1.9%.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중국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는데, 우리는 유독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GDP 산식에서 이 수출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고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24년 나름 수출 때문에 경제가 이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GDP 규모가 많이 성장하는 것처럼 2024년 2.5%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감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또 역시 체감과 다른 경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경기가 회복됐지 소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수출 경기가 회복됐는데 수출 중에서도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성장한 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선박, 반도체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수출이 회복됐다고 느끼지 못해요. 또 수출 기업이 아닌 그 밖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전혀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체감과 다른 경기예요. 그러니까 2.5%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세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세고, 또 일부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이기 때문에 체감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체감과 다른 경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수출이 나름 계속 지탱을 해주면
고성장세가 유지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이상이 미중으로 가는데 미중 경제가 24년만큼은 못해요. 그러니까 수출이 견조하게 진전될 수 없고요. 그 밖에 다른 주요 수출 대상국,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뭐 견조하게 회복된다,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을 돌아봤을 때 2025년에 한국 경제에 찾아올 변화를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4년과 25년은 제가 점으로 표현하지만 그 점은 연결하기 위해 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2024년에 경험했었던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한 고리들이 여전히 불안을 갖고 25년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채. 그래서 2024년에 우리 한국 경제가 만났던 가장 약한 고리를 세 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결과적으로 긴축의 시대 때 나왔던 시장의 특징이에요. 고금리를 도입했죠. 고금리를 도입하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2022년, 23년 동안, 24년까지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를 억눌렀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미분양 주택이 나와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돈을 빌려요. 누구로부터?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 건설사는 집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재산센터. 이런 상업용 건물을 지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 시장에서는 주택을 매수하죠. 혹은 상가를 매수하죠. 지산, 지식재산센터를 매수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22년, 23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이나 상가나 지산을 매수할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매수를 못하죠. 매수를 못하니까 당연히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빌려다가 건설을 했는데 이게 안 나가면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이 건설사들은 돈을 못 받죠. 못 받으니 이게 돈을 못 받죠. 돈을 못 받으니까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 대출을 못 갚죠. 그래서 건설사가 못 갚는 빚진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 건설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은 바로 이겁니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20년, 21년처럼 잘 매수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0년, 21년에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분양을 하는데 22년 들어서 갑자기 그 고금리 시대가 오니까 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어때요? 대출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건설사들이 도산으로 이어져요. 그럼 도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금융부실이 일부 어디로 가요? 이 금융사로 가겠죠.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자가 돈을 못 갚고 쓰러진다. 다 못 갚고 쓰러져요.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그게 우리 경제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25년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25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첫 번째는 부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건설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건설사들은 자금을 마련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산하는 거예요. 혹은 기존에 건설을 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서 건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24년, 25년 기업들이 인허가 물량이 쭉 꺾입니다.
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꺾여요. 고금리 시대로 찾아오면서 이 금리로 돈 빌려다가 사업하기 어렵겠네. 인허가 물량이 꺾여요. 근데 인허가로부터 실제 분양되는 시간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연동되는 거예요. 2020년, 21년에는 제로 금리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죠. 그럼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때 돈 빌려다가 집 지어다가 팔아야겠다. 근데 인허가를 20년, 21년에 폭발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22년에는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착공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대로 분양까지 이어져요? 못 이어져요? 못 이어져요. 건설 공급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0년에 경기가 좋을 때 인허가를 받지만 23년, 24년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24년 정도에. 24년, 25년 정도면 공급량이 더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25년 정도가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다시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게도 22년, 3년 동안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제는 인허가를 또 못 받아요. 인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인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3년 정도 후가 되면 건설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많이들 착각하기를 부동산 PF 부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급 사이드에서만 본 거예요. 공급 사이드 입장에서 보면 건설사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사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공급하지 않겠다. 자금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영향인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은.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방 압력인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PF 부실이 매수자 입장에서 공급자 말고 수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영향일까?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PF 부실이 없었다면 금리 더 인상했을 수 있겠죠.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부동산 PF 부실인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요인인 거지 인상 요인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PF 부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금리를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하하거나 더 못 올리는 효과니까 다른 걸 차치하고 부동산 PF 부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인에 해당된다. 금리를 더 못 올리거나 좀 조급하게 인하해야 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굳이 자산시장과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작용되기 때문에 24년부터 전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의 흐름이었다가 강보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부동산 PF 부실이고, 부동산 PF 부실은 24년보다는 그 불안감이 고조되진 않지만 여전히 25년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게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한국 경제가 고성장세로 이게 고성장 여부를 놓고 본다면 전체 GDP에서 일부 산업이 건설업일 것이고, 그죠? 그럼 건설업이 신규 건설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 토목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GDP 규모 면에서 또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라는 그런 액션도 역시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제약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제약할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은. 그러나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좀 꼽는다면 저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취업자가 몇만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한 2,700만 명 되거든요. 그럼 2,700만 명 중에 자영업자가 대략 한 650만 명.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700만 중에 700만 정도가 자영업자, 2,000만 정도가 임금 근로자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근데 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명목임금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명목임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 자체예요.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실질임금, 그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기 때문에 물가는 예를 들어 5% 상승했는데 나의 소득은 3% 증가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실질 소득으로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소비 지출 여력이 위축되죠. 그러면 소비 지출 여력이 임금 근로자 약 2천만 명의 취업자 기준으로 이제 가구 수로 헤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구 수는 한 2,200만 가구니까 그러면 가구 수로 헤아렸을 때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2천만 명의 임금 근로자가 봉급 생활자가 결국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끼는 영역이 뭘까요? 주로 외식비 지출이에요. 외식비 지출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외식비라든가 오락, 스포츠, 여가 활동비를 아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누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요.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죠. 그 어떤 누구보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다. 이 말에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직격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2차 뭐 방역 규제 강화라든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흔들렸어요. 2020년, 21년, 22년까지. 근데 그대로 이어서 22년에 고물가의 직격탄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릅니다. 김밥 가격은 그만큼 올려잡을 수 있을까요? 김밥 가격 올려잡다 보면 경쟁사한테 떠밀릴 것 같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김밥 가격 올렸다가 단골 손님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가격은 또 그만큼 못 올려요.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데 자기의 매출에 해당되는 이 가격은 못 올려요.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못 올려요. 가격도 올리지만 탄력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용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만 가격은 비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일까요? 고물가의 충격을 22년에 받았는데 그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고금리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역시 고금리의 압력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금 근로자가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클까요? 자영업자의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클까요? 자영업자가 큽니다. 당연한 거. 왜? 그 차익이 뭘까요? 차익은 사업자금 마련입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 차익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1인당 가계부채가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금리의 충격을 받았을지라도 누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고금리를 도입했지만 그 충격은 누구한테 더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한테 더 작용했다는 거예요. 또 임금 근로자는 사업자금 마련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부채가 어떤 성격이 강해요?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강해요. 그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어디에요? 1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리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도 낮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은 임금 근로자랑 똑같겠지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을 의존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출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거 매출이 이번 달 매출이 500만 원이 들어와야 그 중에 한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는데 지금 매출이 150만 원 들어왔으니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 자금이 필요해. 급전이라고 표현들 하죠. 그걸 다 1금융권에서 받아줘요, 2금융권에서 받아요. 2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보나 그 가계대출의 성격으로 보나 구조적으로 보나 자영업자가 고금리에 더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가 이 가계빚에 허덕이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자영업자가 영세화되고 있고요. 영세화되고 누중된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참 단기적인, 경기적인, 구조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가 뭐 2,000조에 육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들 많이 하시는데, 그 2,000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계빚을 갚지 못할, 빚을 상환하지 못할 그런 계층의 빚이 가장 심각한 빚의 성격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약한 고리가 저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고리가 또 무엇일까 한다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는 세수결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하는 일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돈 받아서 돈 쓰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돈 받는 게 뭐예요? 세입이죠, 세입.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세입과 세출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세입이 조세정책일 것이고 세출이 재정정책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입이 얼마 없어요. 세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하지 않으니까 법인세가 덜 거치고, 가게는 소비 지출을 아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좀 줄어들고, 뭐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래세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수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20년부터 24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문제라든가 외제적 충격,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미부터 적자 재정이었고 마이너스 재정 적자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24년 지금에도 그 세수 결손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현 정부가 고민하는 각종 대응 전략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감세예요, 감세. 상속세 줄여주자, 뭐 혹은 뭐 증권거래세 줄여주자, 뭔가의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지금 생각 속에 좀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은 세수가 부족한데 세수를 더 줄이고자 하는 정책들이니 세수 결손 문제,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런 국면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 만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제적 변수가 등장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외제적 변수죠. 이런 것이 등장했을 때는 경기를 단시간 안에 회복시킬 만한 동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2019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의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았어요. 처음 재정적자는 감안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됩니다. 그러면 또 세수를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고, 그리고는 또 세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그게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을 더 투입할 만한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약한 고리를 저는 우리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24년부터 좀 가시화됐고 25년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숙제를 못했어요. 그냥 내일로 미룬 것뿐입니다. 숙제를 미룬 채 25년으로 건너가게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부실 PF는 사이클에 따라서 결국은 부동산 경우는 올라가는 상방 힘이 조금 세질 수 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 2025년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그리고 세수 결손이면 25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요거 하나씩만. 일단 자영업자가 많아지진 않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어요. 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자영업자 폐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규모가 대략 한 650만 자영업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폐업도 많은데 창업도 많은 구조예요. 많이 창업하고 많이 실패하는 구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강연을 갔다가 그 벽에 걸려 있는 그 액자를 봤는데 그 액자가 그 최초의 생산품 제품이에요. 삼성그룹의 최초의 생산품.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국수예요, 국수. 삼성국수. 근데 그 삼성국수에서 시작해서 지금 초일류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적 함의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생각하는 분, 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분이 당연히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되겠다, 대기업이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누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부채인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있고요. 자영업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영업자 제가 한 650만 명에 해당되는 그들을 원래는 고용 용어로는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2,700만 명 중에 임금 근로자가 있고 비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이 비임금 근로자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주는 한 명의 직원 이상,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고용주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영자는 1인 자영업자를 자영자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아버지가 치킨집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들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제일 바쁠 때 배달 일을 도와드려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이 사람은 백수가 아니라 취업자예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입니다. 그 취업자는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무급으로 가족 자영업자를 위해서 일했다. 근데 지금 고용주가 줄고 있어요. 자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비임금 근로자가 줄고는 있지만 그 자영업자의 구조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의 영세화죠. 자영업자의 영세화의 배경 중에는 영세화가 아니라 뭐 디지털 전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느니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지급 결제를 좀 더 비용을 세이브해보자. 그런 움직임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주였다가 자영자로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 근데 현재까지는 경제학에서는 고용주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지냐 자영자 비중이 높아지냐 이걸 가지고 영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자영업자의 영세화는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중인 거예요. 부채의 누중. 그리고 경기가 뚜렷하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할 동력이 별로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가장 좀 안타까운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가지고 그럼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게 가계부채,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우려되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골이라고는 설명드렸지만 그 자영업자의 부채가 터진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 금융 시스템이 터진다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걸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빚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이 취약차주 비중, 전체 빚 중에서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한 5% 정도 돼요. 그 5%가 하나의 금융사에 전적으로 빚을 의존하고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수백여 개의 금융사에 분산되어서 빚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사가 쓰러지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 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진 않아요. 가계빚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아마도 주택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 자산의 규모를 자산을 변제해도 경매로 넘겨도 그 빚을 충분히 갚지 못할 만큼 폭락할 때 그럴 때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자영업자의 빚의 문제가 뭐 여러분들도 체감하시지만 뭐 종종 우리 뭐 어디 그 핫플레이스 같은 데 가면 자영업자가 무슨 경기가 어려워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맛집 같은 데 가면 뭐 1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나.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빚을 헤아려 보면 5, 6% 정도 됩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그래서 취약차주의 빚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를 억누르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게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있을까요? 마지막 세수결손. 네. 네, 인해서 2020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만약에 경제 위기 같은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래 세계 모든 그 인류가 겸손해졌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역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재적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고 있는데 옆에 어떤 나라가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세수결손 문제가 큰 문제로 과제로 인식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 재정을 펼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재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할 대응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대응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정말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도 잘 대응했잖아요. 뭐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그것도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시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적자 재정을 계속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이게 2020년대, 2019년부터 시작된 첫 사례거든요. 재정 적자를 우리는 감당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셔요.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월에 1,000만 원을 벌어오시는데 집에서 계획부터 1,200만 원을 쓰기로 계획하는 집이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적어도 세입보다 세출을 덜 계획하잖아요. 근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내내 세입이 세출보다 많게 계획을 했다니까요. 적자 재정을 계획했다니까요. 근데 그 적자 재정을 계획했을 때 그게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적자 재정이 아닌 흑자 재정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급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해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세입으로 연결돼서 하루빨리 적자 재정에서 흑자 재정으로 전환시킨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구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10년, 20년 동안 만성 적자 재정을 펼칠 수도 있어요. 아무 일이 없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가 그 지난 4년 동안보다 더 강력한 미중 패권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그런 미국식 패권 전쟁, 트럼프식 패권 전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라든가 브릭스라든가 주요국들하고 그 동맹 관계를 더 돈독히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미국 온리 원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패권 전쟁을 격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일이 전개될 때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상당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위기 국면에 놓일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고 하물며 이런 국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과제를 만났는데 그 구조적인 과제가 인구 감소죠.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를 같이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